자, 이걸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해서요. 오늘부터는 국제금융을 이해하는 데 속에서 우리가 화폐가 무엇이냐, 돈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로 가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돈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돈의 가격, 화폐의 가격을 이해하는 것이 예? 결국은 화폐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 화폐의 가치는 세 가지로 되게 표현되어진다. 물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되는 상품의 화폐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고 서로 반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화폐 가치는 올라간 걸로요. 그러니까 상품, 실질적인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물가지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화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빌려주고 빌리는데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그 대가로서의 금리가 있죠.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폐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제는 뭐 대외적으로만 국한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대외적인 가치 그게 환율이잖아요. 환율이잖아요. 먼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은 물가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는 금리하고도 밀접하게 또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금리의 핵심은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이에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채권 가격이에요. 금리의 핵심은 채권 가격입니다. 시장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기 때문에 채권에 그러니까 채권의 가장 기준 채권이 뭐냐? 채권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국채지요. 국가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게 미국채다 보니까 미국채가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러니까는 채권에 그러니까 거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가격을 갈 때 우리가 이 금리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한다면요, 먼저요. 금리는 크게 두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금리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얘기하는 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목표금리라고 합니다. 혹은 정책금리라고 해요. 혹은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목표금리, 정책금리인데 이 목표금리는 어떤 의미에서 목표냐? 타겟 레이트에 우리가 영어로는 표현하는 것인데요. 목표금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요. 자, 중앙은행은 우리가 은행의 은행이죠. 은행의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그러니까는 가게나 기업이 은행을 상대해서 동거래도 하지만은 은행들 간에 서로가 동거래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소매시장이 있고 도매시장이 있잖아요. 소매시장이 있고 도매시장이 있잖아요. 소매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도매시장은 뭐냐면은 그 판매업자들이 간에 거래하는 이런 데죠. 그렇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 간에 서로가 그러니까 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있죠. 그걸 은행 간 대출금리라고 합니다. 은행 간 대출금리요. 이 은행 간 대출금리를 일정한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은행 간 대출금리가 바로 은행들이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금리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목표금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3.5%로 간다는 얘기는 3.5%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서로가 이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3.5%로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높이게 되게 되면은 은행들 간에 서로가 돈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 금리를 낮추게 되게 되면은 은행들 간에 서로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죠. 은행들의 자금의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가게나 기업이 이용하는 자금의 조달 비용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거나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목표금리라고 하고 있고 정책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경제를 그러니까는 서포트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야 될 것인가 낮춰야 될 것인가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기능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금리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가게한테 금리는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지금 이제 당장 소비할 거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소비할 거를 나는 배분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 이 미래 소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축인 겁니다. 저축이죠. 저축은 우리가 영원히 저축하는 건 없는 거죠. 저장해두는 거는요. 언제가 미래에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소비를 저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그러니까 현재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그러니까 미래에 소비할 것인가를 나눌 때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금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을 소비하는 거하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소비하는 거하고 예? 어떤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호하겠느냐?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예? 당연히 현재 소비를 하죠. 1년 동안 자기가 소비를 안 하고 참는 동안에 예? 1년 후에 그러니까 100만 원 소비를 하느니 지금 소비하는 게 낫지요. 그게 더 자기의 그러니까는 만족감을 더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에 소비하게 하려면은 미래에 그러니까 1년 후에 소비하게 하려면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100만 원 소비할래? 1년 후에 110만 원 소비할래? 그러면은 지금 소비를 하는 것을 잠깐 유보할 수 있죠. 참을 수가 있죠. 왜? 10만 원이라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1년 후에는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즉 현재 소비를 유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로 이 금리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작에서는요.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것은 가장 짧은 금리이고요.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를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랫동안 소비를 그러니까 유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 희생에 따른 것도 보상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금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짧은 금리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소위 기준금리인 거고요. 중앙은행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장금리인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가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시장금리인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짜리 금리일 수도 있고 3개월짜리일 수도 있고 1년짜리일 수도 있고 2년짜리일 수도 있고 10년짜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시장금리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상품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뭡니까요? 내가 채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서잖아요. 채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잖아요. 그렇죠? 채권이라는 것이요. 그럼 채권은 우리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주는 거니까 돈을 빌리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이자와 마찬가지로 따르게 되죠. 따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채권의 가격은 주식처럼 매일매일 변한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변해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싸게 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채권의 이 원래 발행한 가격보다 싸게 샀으면은 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차익이요. 그 채권은 뭐냐면은 채권에서 그러니까는 그 원래 보장해준 고정 이자율. 얼마 내가 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얼만큼 이자를 주겠다고 우리가 약속한 그 고정 이자율이죠. 채권의 표면에 이제 표기된 고정 이자율이 여기서도 수익이 생기지만은 채권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산을 하게 되면은 거래 차익도 생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주식을 사게 되면은 주식을 삼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수익도 받고 그다음에 주식을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으면은 거래 차익도 생기듯이요. 그러면 이 수익을 다 합친 것을 자기가 그 채권을 매입했을 때 가격으로 투자 금액으로 나눈 것이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수익률하고 채권의 이자율하고는 다른 개념인 겁니다. 네? 거래 차익까지 그러니까는 포함된 거기 때문에 채권은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채권 수익률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냐? 국채 수익률이죠. 왜 그러냐면은 돈을 우리가 빌려줄 때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자금을 회수를 못할 위험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금리를 빌려줄 게 아닙니까? 네? 낮은 금리로요. 네? 그다음에 위험성이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고요. 근데 신용도가 가장 높은 게 아무래도 정부니까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국채 수익률이 가장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채권들은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추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 가산되어지는 것이죠. 가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결국 나중에 청산했을 때 차익 수익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할수록 채권의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하고 채권의 수익률은 반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이 그러니까 채권으로 옮겨올 게 아닙니까? 은행 이자율보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더 높으면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채권의 수익률이 그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은행의 이자율하고 채권 수익률은 그러니까 균형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얘기할 때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옵니다. 채권으로요. 그럼 은행도 그러니까 돈을 확보하려면 자금을 확보하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의 금리도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죠. 자금 조달 비용이 그만큼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도 그러니까는 채권 가격이 역으로 상승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인 겁니다. 일단 채권의 수익률을 몇 번 얘기했으니까 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우리 통화지표를 공부했잖아요. 통화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M0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공급해가지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M0 그다음에 현금성 통화로 구성되지는 M1 그리고 2년 미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들로 구성된 게 M2 광의 통화를 했잖아요. 그럼 대개가 우리가 M2가 M1보다 크고 M1은 M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 전 2000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2008년 그러니까 말까지 M2하고 M1하고 M0하고 이 모습입니다. 흐름의 모습이에요. 모습을 보게 되면은 M0가 파란색이고 주황색이 그러니까 M1이고 회색이 M2니까는 M0보다는 M1이 크고 M1보다는 M2가 크잖아요. 저 끝부분에 가서 M0가 이제 초과하는 부분이 넘어서는 부분이 잠깐 생기지만은 금융위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니까는 저 끝에 부분에 점프한 부분은 팬데믹 이후고요. 팬데믹 이후고 그 전까지 보게 되면은 제가 뭐라 했었습니까? 일전에 보여드렸었죠. 파란색 선이 M0인데 주황색 선이 M1을 그러니까 추월을 하고 있죠. 어떻게 추월을 하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된다 했었어요? M0를 구성하는 게 뭐였었지? 현금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은 자기가 고객이 돈을 요구할 때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돈들의 대부분은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예치금이 거기에 M0에 포함된다 했잖아요. M0예요. 그렇죠? 그러면 M1보다 M0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 예치금이 굉장히 커진 거죠. 중앙은행의 예치금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게 은행에 도움이 됐으니까, 이득이 됐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은행에 이득이 됐으니까요. 이런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발생하는 원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잖아요. 네? 그 다음에 팬데믹 직후에는 또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앞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M1이 갑자기 쭉 점프를 해버립니다. 점프를 해. M2 증가는 별로 안 하고 M1이 점프를 해버리죠. 그럼 M1이 왜 저렇게 점프를 했을까?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M1을 구성하는 돈들이 뭐 있었지? M2를 구성하는 돈들하고 뭔 차이가 있었었지? 이거 생각하면 되죠. M1은 뭐라 했었습니까? M1은 현금성 통화를 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들이요. 예? 예? M2는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묻어두는 돈. 되게 2년 미만에 일정 기간 동안 묻어두는 돈들이 M2에 추가로 속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M1이 점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금성 통화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저축성 예금 돈이 생겼을 때 팬데믹 이후에 돈들을 엄청 공급했잖아요. 그 돈들이 대부분이 현금성 통화로 그러니까 이게 남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왜 현금성 통화로 사람들이 보유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랬겠죠. 이익이 되게 됐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추적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의 출발점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요. 2000년도 이게 지금 그 2000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3월달 터질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니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터지고 나서 여름 7월달부터 21년 12월달까지 아직 금리를 올리기 전입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건 연준이 22년 3월달부터잖아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 국채 3개월 기간이 3개월짜리니까 단기죠. 단기 채권이죠. 수익률이 연준은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를 펼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는 제로금리인데 0에서 0.25%인데 혼자서 보게 되면 미국채 3개월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쫙 떨어지잖아요. 한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다 떨어지죠. 언제까지? 2021년 그러니까 한 6월달까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왜 떨어졌을까? 연준은 금리를 그러니까 제로로 낮춘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쭉 떨어져요. 예? 떨어져가지고 얼마까지 떨어졌냐? 떨어졌을 때 한번 봐보세요. 어디까지 떨어졌냐? 0.025 밑에까지 떨어졌잖아요. 0.025 밑에까지. 예? 0.025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설정한 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연준이 설정한 겁니다. 연준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행들한테 지원해주는 금리가 이게 그 금리 선입니다. 예? 그래서 재할인율이니까요. 재할인율이고. 근데 이게 얼마였냐면 0.1이었었거든요. 제로금리 시기에 0.1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0.05는 0.1보다 더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채권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의 가격이요. 예? 채권의 가격이.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적용하는 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러다가 21년 한 7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왜 올라갔을까? 예? 왜 올라갔을까? 연준이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1년 7월 달부터 왜 올라갔을까? 연준이 아직 금리를 올리기 전입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면은 이겁니다. 연준에다가 시중은행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돈을 갖고 있는데 연준한테 그러니까 예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돈 중에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으로 그러니까 예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했어요. 금융위기 이후부터요. 지급을 했는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0.25%까지 줬습니다. 이게 제로금리 시기인데.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0.25보다 낮은 금리를 빌릴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을 때 더 낮은 금리를 빌릴 수 있는데 연준하고 예치하게 되면 0.25를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는 은행들은 뭡니까요? 은행들 간에 돈 거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연준에다가 예치하고 싶겠죠. 그게 더 수지 맞는 장사니까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5년 12월 달이죠. 정확하게는요. 2015년 12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에 대한 예치금 이자도 같이 올렸던 거예요. 같이 쭉 올린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 예치한 돈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연준에 예치한 돈들입니다. 예금 기관들이 연준에 예치한 돈들이 쫙 올라가죠. 예? 예치를. 이게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연준에 예치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예? 은행들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준에다가 돈을 다시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였으니까. 그렇게 이자를 주니까 당연히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결과로 뭐냐면은 은행들 간의 작은 거래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인터뱅크론, 은행들 간의 대출. 우리가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아니면 신한은행하고 전북은행하고 아니면 국민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 이런 은행들 간의 작은 거래 하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은행이 파산이 급증했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그러다가 21년 6월 달부터는 다시 아까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왜 올라갔느냐? 올라간 이유가 보게 되면은 연준이 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요. 제로 상태에 있다가 조금 올라가지죠. 밑에 선을 보게 되면요. 올라가지죠.
이때부터 뭐냐면 연준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맡기고 증권들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소위 말해 영래포라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데, 영래포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2021년 7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올리기 시작하죠. 예? 올리기 시작하니까는 바로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는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연준의 제로금리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작동을 했던 거예요. 영래포를 작동했던 겁니다. 네? 영래포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 7월 달부터 앞에 그림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겁니다. 보면 0.05%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영래포로 그러니까는. 네? 자기가 그러니까는 은행들한테 증권을 맡기고 돈을 그러니까는 빌리는 영래포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리를 0.05%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러니까는 채권 수익률도 여기에 맞춰서 올라가지죠. 이거 밑으로 떨어졌다가 같이 올라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1년물 이하까지는 이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파란색은 1년물이고요. 주황색은 1개월물입니다. 1개월물인데 보게 되면은 1년물 이하까지는 금리가 인상하면서 같이 인상되도록 이렇게 쭉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뭐냐면 1년물보다도 1개월물이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저 뒷부분에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1년물 이상은 금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연준이요. 1년물 이상은. 네? 이거 보시면 1년물하고 3개월물입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죠. 1개월물하고 1년물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1년물 이상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던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1년물 밑에까지만 금리를 빠르게 올린 거죠. 빠르게 올린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1년물 이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는 단기 자금을 그러니까 조이게 되면은, 단기 자금을 조여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긴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가지고 1년물에 초점 맞춘 거죠. 1년이 넘는 것들은 대개가 시장에 그러니까 중장기 금리들은 기업에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이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이거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억제를 하면서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보게 되면 1년물과 2년물을 보게 되면요. 항상 기간이 긴 2년물이 1년물보다 높았었어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이죠.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야 되니까, 수익률은 더 높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팬데믹 이전이었었어요. 팬데믹 이전에 이런 관계가 기간이 길수록 더 높잖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1년물이 2년물보다 더 높잖아. 그 기간이 긴 것들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를 그러니까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연준이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만 인플레만 통제를 하고 싶은 거지, 나머지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다가 충격 주거나 이런 거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금융시장에 충격 주는 거는요. 예? 그게 여기서 보이죠.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쭉 얘기한 거지만은 미 국채 수익률 파동이 일어난 이유가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요?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를 덮은 게 바로 뭐였어요? 정부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공적 소위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수습한 거 아닙니까? 수습하다 보니까는 미 국채가 엄청나게 공급됐잖아요. 네? 공급됐잖아요.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이거를 덮은 거란 말이에요. 금융위기를요. 그 대신에 미 국채가 엄청 쏟아 나온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미 국채의 그러니까는 가격의 변동성이 새로운 위기의 씨앗으로 그러니까는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나타난 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가을에 있었던 미 국채 수익률 파동의 뿌리인 겁니다. 미 국채 수익률 파동의 뿌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기 미 국채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요. 결정하는 요인이 첫 번째는 인플레율. 인플레율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수익률 속에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돈을 운용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도 마찬가지로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인플레율 더하기
실질금리라는 것이 연준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거를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경제학 교과서적인 건 실질균형 성장률을 많이 쓰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연준금리에다가 인플레를 뺀 걸로 우리가 이게 실질금리로 가는데, 할 수 있는데, 뒤에 인플레라고 앞에 인플레 서로가 상쇄가 되잖아요. 상쇄가 되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연준금리하고 기간 프리미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미국채 수익률은 연준금리하고 기간 프리미엄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예?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거, 우리가 아파트 프리미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간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가 돈을 묻어두는 데 따른 위험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보상인 거예요. 근데 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율에 영향받잖아요. 인플레율이에요. 그렇죠? 인플레율이 높아지게 되면 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미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채에 대한 신뢰 문제죠. 내가 미국채를 10년짜리에다가 투자할 때, 저 미국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기간 프리미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장기 미국채 수익률은 두 가지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율하고 미국 정부의 신뢰입니다. 신뢰인 거예요. 2022년에 가을의 미국채 파동은 인플레가 요인이었습니다. 인플레가 좀 이제 꺾이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생겼던 것이고요. 2023년도에 작년에 그러니까 가을의 미국채 파동은 미국채가 급증하면서 미국채가 엄청나게 쏟아 나오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랐죠 시장들이. 그러니까요. 예? 저게 미국 정부가 미국 재정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요. 이게 2022년 재작년 가을에 바로 그때입니다. 22년 7월 달 이 3월 달에 5.55%를 기록했다가 인플레율이 그래서 좀 떨어져 가다가 다시 여름이 되면서 다시 반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가을에 9월 달에 5.47로 다시 크게 반등한 거예요. 여기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었죠. 가을에 9월 달에 10월 달에.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가 꺾이면서 그러니까 다시 또 진정이 됐죠. 진정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미국채 파동이 저거고, 작년에 가을에 미국채 파동은 이게 이제 미 국채가 월별로 그러니까 새로 발행한 국채 발행액입니다. 22년 10월 달부터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추이인데 한번 봐보세요. 쭉 가다가 작년 6월 달에 갑자기 그냥 미국채가 엄청 쏟아져 나오잖아요. 8,678억 달러. 그러고 나서도 한 거의 3천억 달러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행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는 과거에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규모였었죠. 그러니까 이 미국채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미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죠. 이게 작년 가을의 미국채 파동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 거예요. 인플레적인 요인이냐, 2년 전에는 인플레적인 요인이었었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적자를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핸들링 할 수 있겠느냐. 예?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는 미국채의 향후에도 그러니까는 운명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채가 그러니까는 작년 그러니까 10월과 11월 달에 그러니까 발행액을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뭡니까요? 쭉 올라갔다가 좀 이제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난 20년 속에서 추세를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 금융위기 후, 팬데믹 이후를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전에 인플레를 먼저 보게 되면 금융위기 전보다 금융위기 이후가 이게 소위 말해서 표준 편차라는 게 있죠. 혹시 고등학교 때 혹시 통계를 배우신 분이라면 평균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정도입니다. 평균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가 표준 편차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변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동성을요. 평균 주변에 모여 있으면은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빨간색 숫자가 뭐냐면 변동성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크기인 건데, 변동성의 크기가 팬데믹 이후에 급증을 하죠. 84%래요. 인플레율에.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인플레가요. 팬데믹 이후에. 그다음에 10년물 수익률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꾸준히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죠. 금융위기 전에는 한 9% 차지했는데 표준 편차가 평균값에서,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23%로,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는 한 52%로 증가했으니까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인플레율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고,
10년물 수익률도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요? 미국의 화폐 가치, 이 미 국채는 달러 가치하고 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달러 가치하고요. 달러 가치는 미국의 화폐 가치인 거고요. 그렇죠? 미국의 화폐 가치가 변동성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게 변덕스럽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위험성도 커졌다는 얘기인 거죠. 위험성도요.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금융위기 전, 금융위기 이후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변화가 팬데믹 이후에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화폐 가치가, 즉 달러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급증했다. 예? 급증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써주는 거고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미 국채 수익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미 국채의 수익률은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커진 겁니다. 미 국채의 가격은 미국의 화폐 가치를 대변해 주는 건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요층 요인과 공급층 요인이 있는데 공급층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고요. 수요층 요인에서는 돈이 엄청 많이 풀렸죠. 그리고 이걸 연준이 계속해서 매입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달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미 국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그 관련 사이트를 여기다 쭉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나열을 해놨으니까는 이 화면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저장해 두시게 되면은 미국채 그러니까는 영향 미치는 주요 그러니까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채 그러니까 월별 공급 자료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매일 일별 자료도 나옵니다. 미국채 일별 공급 자료도요. 일별 자료 나오고 그다음 미국채를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그 맨 마지막 겁니다. 그래서 미국채 월간 반응 계획을 그걸 열면은 이런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런 사이트가 열려요. 미국 재무부의 사이트인데 미국 재무부 사이트고요. 그걸 이제 그다음에 열어보게 되면은 미국채 종류별로 그러니까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뭐 이런 국채 종류별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일간자료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미국채 공급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를 그다음 미국채 수요자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의 사이트인데 트레저리 블레틴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월별로 이걸 발표를 합니다. 월별로 발표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쭉 밑에 보게 되면 Ownership of Federal Securit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 그러니까 증권의 소유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소유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누가 소유하느냐. 그걸 쭉 열게 되면 이런 게 열립니다. 이런 테이블이 열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국채가 총 발행액이 2023년 9월 달에 얼마였는데 총액이 얼마인데 그거를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뭐냐면 저 끝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예국이 얼마나 해외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그다음에 이게 은행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채를 알고 싶으면은 지금 관련된 자료고요. 그다음에 화면이 작아가지고 나누는데요. 과거 자료. 지금 앞에 거는 주로 현재 자료들이고요. 과거 자료를 보시고 싶으면은 트레저리 블레턴의 프리비어스 이슈라고 해서 과거 이전에 발행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도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준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예치금에 대해서 얼만큼 이자율을 주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트가 인터레스트 레이트 온 리저브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이도 이제 연준의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래포에 관련된 사이트가 또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고요. 근데 영래포할 때 이자율을 얼만큼 책정하느냐 연준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트도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시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성 이 돈들이 모여 있는 데가 MMF 자금이잖아요. MMF 규모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미 국채 수요와 공급의 변화, 힘들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쭉 관찰을 하면 됩니다. 관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 국채에 대한 해외
예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보유의 규모하고 비중 추이를 제가 2013년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이게 지금 파란색 막대기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액입니다. 이건 좀 꾸준히 증가를 해오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 미 국채 전체 발행액 중에서 비중을 보게 되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워낙 많이 발행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이 보유를 하더라도 보유액을 늘리더라도 이걸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10년 전에는 33%나 해외에서 보유를 했는데 그게 한 10%포인트나 줄어든 거죠. 23%까지요. 예? 이건 그러니까 해외가 보유액을 줄인 게 아니라 워낙 미 국채가 많이 발행돼 가지고 생긴 일인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중국하고 일본이 큰 손이다 보니까는 중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중국의 보유액은 2013년도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유액 절대 규모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보유액 규모가 줄어드니까 보유액 비중은 더 빨리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7.3%를 중국이 보유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2.3%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채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전체 미국채의 2.3%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 터는 거죠. 일본은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채 보유액을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국채에 대해서 예국인들이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이게 미 국채인 거예요. 이 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체 미국채 발행액에 대비해서 비중은 거의 반토막보다 더 줄어들었죠. 10년 전에는 한 6.8% 보유했는데 일본이 이제 3.3%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미국 국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미 국채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요. 미 국채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건 결국 누구냐? 연준하고 월가죠. 연준하고 월가인 거예요. 양대 주체는요. 그렇죠? 연준하고 월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월가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러니까는 협력적이지가 않죠. 자기들 이익 기반에서 그러니까 결정을 할 게 아닙니까? 선택을 할 게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위험할 때마다 연준이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